지금 광물 가격이 예상보다 반등이 좀 빠르다. 2차적인 소재 종목들 중에서 현금흐름이 플러스가 난 기업이 딱 2개밖에 없는데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 처음이신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에서 그 영업 담당을 하고 있는 그 이창환 영업부장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일단 저희 채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네. 이제 오늘 기사를 봤는데 요거는 좀 부장님께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물어보십시오. 이게 에코프로가 배터리 제조 비용을 30% 줄일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저도 오늘 그거 뉴스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이제 그 배터리 서밋 도쿄 2024 여기 에코프로가 참여해서 그 에코프로가 좀 가장 자랑하는 게 그 클로즈 루프 에코시스템이거든요. 요거 V2 버전을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사를 한번 요거 찾아보니까 요 기사더라고요.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지난 27일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9회 배터리 서밋 도쿄 2024에서 그 폐배터리와 산업 폐수를 재활용 정수하는 친환경 기술로 배터리 제조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는 크로즈드 루프 시스템 그 V2를 선보였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어떤 건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그림이 요겁니다. 여기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여기서 그 광물을 추출해서 수산 리튬 과정에서 전구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전구체에다가 수산 리튬을 그러니까 이제 전구체랑 리튬을 합치면 양극재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원료를 이제 광물을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이제 이 그 니켈, 코발트, 망간을 추출해가지고 전구체를 만들고 수산 리튬 결합해서 양극재를 가는 요건데 여기에 산업 폐수가 추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 내용을 잘 보시면 기존에 이제 클로즈 루프 시스템에 친환경 요소를 접목했다 그랬잖아요. 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그 원료, 전구체, 양극재를 이루는 생산 과정을 한 곳에 구현하는 게 지금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인데 그 전에는 이제 뭐냐면은 요 그 전국 공정 단계에서 블랙매스랑 스크랩을 재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가로 보면은 물론 그 원료 광물보다는 싼데 그래도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또 아니에요. 일반 광물보다 이것도 저 블랙매스랑 스크랩이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저 스크랩을 완전하게 다 긁어내기가 어렵잖아요. 100% 깨끗하게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물로 씻거든요. 그리고 물로 씻으면은 그 안에 그 뭐 니켈, 코발트, 망간부터 해가지고 황산나트륨이 대량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황산나트륨 때문에 사실은 저기 그런 나머지들 광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산업 폐수를 되게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거를 말려가지고 고체해가지고 땅에 묻거나 아니면 정화해가지고 일본은 바다로 흘려보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청주 쪽에 그 에코프로 그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청주 쪽에다 안 하고 포항으로 간 이유도 그런 거예요. 영일만이랑 그 영일만 산업단지 쪽이랑 포항 블루베리 산업단지 쪽에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쪽이 바닷가 그 근처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폐수 처리하려고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 CATL이라든가 양극재 업체들이 뭐 내륙에 막 있거든요. 사실 그 말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네요. 뭐 말리나?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인 소재 대표님이 그거 보고서 쟤네들 말리나? 어떻게 처리해? 그래서 예상하는 게 저거 그냥 땅에다 바꾸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폐수 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거를 제대로 처리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싸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거 에코프로가 이걸 산업 폐수를 분해해서 다른 소재를 가공해서 상품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워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엄청난 걸 수 있습니다. 이게 에코프로가 2013년도 때부터 준비했던 건데 뭐 이제 10년이 넘어서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사에 보면 황산 나트륨이 대량 발생해서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대폭 줄이게 되면 제조 비용을 확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처리 비용이 확 줄어드니까. 이걸 재활용해서 다시 폐배터리 재활용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요 과정이 뭐냐면은 제가 요 그림을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에코프로 클로즈 루피스의 시스템 개요예요. 네네. 여기서 보면 아까랑 거의 좀 더 자세히 된 건데 요 폐배터리에서 에코프로 CNG가 리사이클을 담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폐배터리에서 이제 패스크랩이라든가 블랙 매스를 이제 추출해가지고 블랙 파우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을 통해서 이제 전구체 원료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쪽으로 보내서 수산 리튬을 결합을 하고 이걸 다시 이제 에코프로 BM의 EM 쪽으로 보내게 돼서 양극재를 만드는 건데 요게 이제 폐수도 처리한 게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원가 절감이 훨씬 많이 되겠죠. 비용 처리, 산업 폐수 처리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원가를 30% 줄였다는 얘기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은 이제 폐배터리 단계 활용을 하는데 이거를 셀 모드 팩 공정 단계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점점 늘려갈수록 원가 절감이 더 많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에코프로 CNG가 이걸 해놨다는 건데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계 전 회사 다녔던 임원을 만나서 이거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가 있을 때 되게 못했던 건데 와 이걸 드디어 해냈구나 엄청난 일이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성률 하이텍 같은 경우 폐배터리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업체가 지금 유럽에서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 폐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에코프로 CNG가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업 폐수를 고체화해가지고 묻는 것다든가 일부 이제 좀 바다에 좀 흘려 보낸다든가 정화해서 그런 하겠지만은 유럽은 이런 규정이 훨씬 더 환경 규정이 강화되어 있거든요. 묻는 게 안 돼요. 땅에 묻는 게 안 돼.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 폐수를 분해해서 하는 기술이 있어야지 유럽 진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국내 폐배터리 업체 중에서 해외 진출이 가능한 거는 에코프로 CNG가 유일하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엄청난 걸 해낸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산업 폐수를 지금 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포스코가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이제 포스코 필바르 리튬 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폐수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램프업이 잘 안 돼가지고 수율이 안 나와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업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더 있어서 이걸 지금 성공한 것 같고 지금 여기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사실은 와 이게 된다고? 할 정도로 되게 깜짝 놀랐던 일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폐배터리 쪽에서의 에코프로 CNG의 가치가 앞으로 굉장한 가치를 받을 수 높겠구나라는 걸 이거 보고서 좀 느꼈어요. 사실 이거 보고선 제가 이제 이런 오폐수의 중에서 산업폐수 처리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른다면 그냥 넘겼겠지만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 굉장히 놀란 일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원가 30% 절감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네, 대단한데 이게 왜 절감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폐배터리 단계랑 산업폐수를 재활용, 정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폐수를 그만큼 거기 황산 나트륨 들어간 양을 줄인 것만 해도 거기서 처리 비용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이 많이 나가고 그걸 또 원료로 추출해가지고 또 제공한다는 거, 투입을 한다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원가 절감이 크다는 건데 단순히 폐배터리 과정뿐만 아니라 셀 모두 팩 공정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간다고 하니까 이건 앞으로 에코프로 그룹의 원가 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굉장히 큰 이슈라고 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거를 이제 드디어 공개를 했는데 이게 엄청난 이 중요성. 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투자자들은 이걸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폐배터리 쪽에서는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옆으로 CNG죠. 네. CNG가 타사에 비해서 지금 월등히 앞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유럽으로의 수출을 진행을 하려면 보다도 환경 규제에 대한 좀 활로를 뚫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추가로 그냥 말씀드리면은 요게 지금 에코프로 클로즈 루피 시스템이 영일만 산업단지랑 블루베리 산업단지에 지금 들어 있어요. 그 영일만 산업단지가 사실 마더 팩토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헝가리랑 그리고 이제 캐나다
쪽에도 이걸 이식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가능한 게 아까 그 산업 폐수 처리하는 게 이게 돼야지 해외도 진출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 헝가리에서도 이제 에코프로의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이식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북미도 마찬가지, 그 캐나다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고, 그리고 요 영일만이라든가 이 블루베리 산업단지 쪽 포항 쪽에 한 이유가 이게 이제 내륙에는 구축하기 좀 어려워, 오폐수 문제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 바다라든가 이런 쪽 가까운 쪽에 이게 있어야지 이제 이거 폐수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청주라든가 이런 쪽이, 대구라든가 이런 쪽 잘 안 맞죠. 이런 시스템을 이식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영일만이라든가 블루베리 산업단지 쪽에 간 이유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쪽에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이런 그 재활용에 관련돼서는 이것도 포스코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 기업들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부장님, 이게 사실 2차 전지가 올해 아직까지는 뭐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도 많고 여전히 관심을 가진 분들도 많은 입장에서 이게 언제쯤 2차 전지가 좀 본격적으로 다시 또 한번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막 캐즘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이게 벌써부터 이제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거냐라는 좀 우려감을 표명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 지난해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것 중에 내용의 핵심이, 그러니까 일단은 금리 인하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금리 인하 사이클과 2025년에서 2026년도에 그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고성장 사이클이 같이 만나는 걸 강조드렸던 것이고, 그럼 2024년 올해도 6월달에 될지 하반기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대충 하반기, 상반기는 6월이죠. 상반기 후반이나 아니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되고, 내년에는 더 금리 인하가 더 여러 차례 되지 않습니까? 그럼 2025년도는 완연하게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차라는 게 어떤 금리가 높으면 구매하기 어렵잖아요. 당연히 금리 인하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양극재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그 전기차를 선보이는 그런 일정들이 다 2025년도에 다 증설이 맞춰져 있고, 그러면은 그 실적이 2026년도에 완전히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 같이 만나는 거에 주목을 하자라고 이제 강조드렸고, 그게 이제 점차 다가오고요. 그래서 2024년도를 기대하진 않았었는데, 다만 이제 조금 좀 아쉬웠던 거는 생각보다 이제 그 뭐 캐즘이라는 구간이라게 들어왔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초기 얼리 베타에서 대중시장 메인스트림으로 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의 정체, 그리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발생하면서 특히 이제 리튬 가격이 급락을 했죠. 고점 대비해서 90% 정도 하락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내 이제 소재 업체들, 특히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제 평가 손익이 발생했죠. 재고 평가 손익이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제 실적도 초과가 나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해에 그 UAW 미국에서 파업했던 게 그게 사실 변곡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UAW에서 파업을 하면서 그만큼 이제 그 임금도 인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 비용만큼 투자를 줄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IRA법이라든가 이런 보조금에서도 그 재원을 통해서 이제 그 노동자들한테 임금 인상이 재원이 됐지만은, 어쨌든 완성차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만큼 투자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때마침 그 10월달 정도가 완성차 기업들이 어느 정도 탄소 크레딧을 채운 상태였기 때문에, 또 이제 보조금도 올해부터 이제 구매 시점부터 주다 보니까 그 연말에 차를 적극적으로 팔 만한 동인들이 이유가 많이 없어졌던 거죠.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래서 GM 같은 경우가 UAW 파월 전말 9월달만 해도 엔솔한테 배터리를 있는 대로 최대한 달라고 막 요청을 했었거든요. 더 달라고 했다가 그 파업 그 이후에 갑자기 약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슬로우 다운 얘기를 10월 달부터 이제 파업을 핑계로 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배터리 완성차 입장에서는 이 상황 보니까 리튬 가격 이런 거 떨어지는 거 보니까 레깅 효과 때문에 뭐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반영이 더 되니까 배터리 가격 더 떨어지겠구나. 그러면은 지금 발주를 늘린 것보다 지나서 연초 내년 그 작년에 4분기 기준으로 그럼 1분기 때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 그런 것들에서 이제 어떤 수요의 이연이 된 거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또 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대선에 대한 불안감도 일부 작용하는 것도 있고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쨌든
그 얼리어부터해서 대중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배터리 소재라든가 전기차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화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풀 밸류 체인을 가진 기업들이 일단은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고 이런 이제 풀 밸류 체인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들과 더불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다그서 전기차가 지금 90%를 차지하지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ESS 시장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UAM이라든가 뭐 그 전기 선박이라든가 이런 이제 다양한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되면서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국내 배터리 그 관련 기업들이 되게 압도적이죠. 뭐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뭐 코스모 그룹주도 그렇고 LG화학도 LG화학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쟁력 가진 기업들이 국내에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즘이라는 건 결국 다시 한번 그 보다 더 대중화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 있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잠깐 좀 움츠리고 있는 단계. 여기에서 결국 더 선두로 가는 업체들과 반대로 밀려난 업체들이 이제 판별이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단순히 소재 뭐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그 완성차 업체들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시대 준비가 잘 된 기업들은 전기차로 더 가려고 하고 제품들을 전기차 종류들 많이 내놓는데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은 이제 자꾸 하이브리드를 더 연장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연기관차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이런 시도들을 자꾸 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그게 독일 차들한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또 일본의 도요타라든가 미국에서도 포드 같은 기업들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포드 얘기가 많이 좀 있는데 포드 같은 경우가 갖고 있는 전기차 플랫폼이 GM보다 2, 3년 느려요. 근데 GM이 만드는 이 전기차 플랫폼도 지금의 현대 이 GMP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얼템셀즈를 기반으로 한 이제 전기 플랫폼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이미 훨씬 몇 년 전에도 나온 플랫폼인데 거기서 또 추가적인 이제 버전이 업된 그 플랫폼도 이제 곧 나올 건데 현대기아차는.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만드는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내놓는다는 특히 BMW가 앞으로 나올 이제 2026년도 나오려나요? 그게 이제 뉴 클래스가 고거 같은 경우도 뉴이어 클래스의 플랫폼도 지금 이 GMP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차의 그 전기차 플랫폼이 굉장히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쪽 내연기관차 엔진 개발도 아예 그냥 안 한다고 하고 부품도 다 없애버리고 부품 개발 안 하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준비 잘 된 기업은 더 준비를 잘 하고 있고 GM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텔란티스라든가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 쪽으로 많이 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완성차 내에서도 전기차 시대 준비가 잘 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앞으로 위상은 달라질 것이고 벤츠가 지금 준비를 1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서 EQ 브랜드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연기관차 전동화 쪽으로 5년 더 늦추겠다 하는 게 새로 플랫폼 만들려면 5년 걸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벤츠가 전기차 시장 가서는 상당 위상을 예전에 벤츠를 못 찾을 가능성이 있는데 나름의 뭐 준비를 해야겠죠. 독일 차들이 좀 그런 게 좀 있다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인한 뭔가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이게 주인공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독일 3사는 조금 후순위에 있고 뭐 테슬라나 GM 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좀 어느 정도 선두에 있는 것인데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 정책이 구간에서는 이거를 최대한 좀 늦추기 위한 하이브리드가 그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대안으로 제시를 한 건데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좀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연비 규제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그 북미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청이 하는 게 있고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하는 게 있는데 하이브리드로는 그 연비를 잘 못 맞춥니다. 특히 환경청에서는 거의 21km인가를 맞춰야 되거든요. 리터당. 거의 쉽지 않아요. 하이브리드로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그게 나올 수도 있지만 평균으로는 뭐 12, 17 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그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 그 내연기관차 더더욱 안 되죠. 불가능한 거고 결국에는 그런 이제 연비 규제로 인해서 아마도 이제 그 결국에는 전동화 전기차로 순수 전기차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그 내연기관차의 거의 뭐라 그러나 거의 그 사망 선고 같은 게 바로 유로 7입니다. 그러니까 유로 7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그
뭐냐면 내연기관차 들어가는 배출뿐만 아니라 전기차나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에 마모를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규제하는 게 유로 7인데 이거 2027년도에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요것 때문에 지금 그 환경부랑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런 그 유로 7에 의해 맞춰서 이게 이제 지난해 말에 유로 EU에서 잠정 합의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도 이것 때문에 그걸 같이 맞춰가지고 규제를 지금 시행을 할 거기 때문에 2027년도 전면 시행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이게 넣친다고 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도 그러면 무게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 타이어 마모 이런 거 타이어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그렇죠. 무게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LFP도 안 돼요. 무겁기 때문에. LFP도요? LFP로는 그걸 못 맞춥니다. 무겁잖아 일단. 그러니까 배터리도 더 성능이 좋고 가벼운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LFP로는 이거를 쉽지 않은 거죠. 그럼 특히 브레이크 패드라든가 그 타이어 마모에 발생하는 미세먼지까지 규제한다 그러면은 일단 내연기관차는 다 죽었다 봐야 되겠고 그리고 그 이제 LFP도 이거는 진짜 굉장한 뭐라 그럴까 이제 LFP를 장착한 전기차로는 맞출 수 없는 LFP도 사망선고 같은 그러니까 LFP 수명도 2027년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LFP 같은 경우는 그래서 ES 쪽에는 뭐 성과가 있겠죠 당연히. 오늘 그 어제 보면 그 애플카 이슈 있었잖아요. 근데 제목을 잘 보시면은 애플이 전기차 포기했다 뭐 10년 개발한 거 이렇게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애플이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전기차가 아니라 그 전기차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였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포기한 거예요. 자율주행이 어려우니까. 아, 전기차는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 전기차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포기할 의미가 전기차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자율주행 연구를 포기한 거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애플카를 만들려고 하면은 애플카가 자동차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 생산 기지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누군가 자동차 업체 그런 공장을 가진 쪽에다 OEM 형태로 맡겨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경쟁자가 늘어나는 게 그걸 해줄 만한 자동차 기업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그런 파트너를 못 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애플카가 자기네 뭐가 설계를 잘해가지고 의뢰했을 때 그거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자기한테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완성차는 없고 애플이 또 워낙 좀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거의 갑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다 줄 만한 완성차 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생산 기지를 켜지 못했다는 것들 그리고 자율주행이 워낙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전기차 시대에서는 이전에는 전기차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이 필수처럼 생기겠지만은 생각보다 완전 자율주행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들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고금리 시대에 그 많은 업체들이 망했고요. 부도 났고 그 투자도 많이 철회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자율주행은 보다도 우리가 하루에 차 운전하시나요? 네. 몇 시간 하시죠? 저는 뭐 출퇴근만 해서 1시간. 1시간이죠. 네. 그럼 하루에 24시간인데 1시간 차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1시간 동안 자율주행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23시간, 23시간에 대해서 차는 정말 주차해 있는데 그거의 활용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즘은 그래서 전기차에 V2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외부로 전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V2의 기능을 통해서 뭐 캠핑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내가 전기를 자기가 원하는 곳 차가 있는 곳에 어딘지든 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혜택이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보니까 그 버스킹 같은 거 악기 같은 거 쫙 하고선 그 차에서 그 i65 가지고 연결해서 그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뭐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 이런 것도 연결해가지고 다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포드의 그 F150 라이트닝 차주가 예전에 그 캐나다에서 막 그 정전 막 100만 가구 정전 막 있을 때 거기 그 배터리 가지고 3일 동안 집에서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집안으로도 쓸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그 기아의 그 PVB 차량들 보면은 다 모듈 막 교체하고 안에도 공간의 혁명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이동식 사무실을 될 수 있는 거고요.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그 공간에 생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오피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거주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도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이 얘기한 게 그런 전기차가 있게 되면은 이동형 스튜디오도 만들 수 있다. 단순히 여기 사무실에서 있는 게 아니라 또 그거를 사업을 확장을 해가지고 그런
녹화를 지금 이거 한 군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동형 스튜디오가 있으면은 동시 녹화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그러네요. 인력을 뽑아서. 그러면 더 저렴한 비용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냥 그 단순 아이디어고요. 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이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은 그 전기차를 통해서 VTL기를 통해서 전기를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거야말로 전기차 혁명이 올 것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거대한 이 사이클 자체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자율주행 차로 가는 그 과정에 아직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과정에서 이제 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이거 막 기존에 하던 업체들은 일단 요걸 짬뽕해서 일단 하이브리드 좀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2027년이라는 기점 전후로는 분명 사라질 업체들은 또 사라지고 거기도 생존할 업체들은 생존하는데 생존할 업체들의 가장 큰 특징점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풀 밸류 체인을 구축한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죠. 그게 이제 소재 업체들한테는 그럴 것이고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의 그 라인업이 다양해야죠. 그렇죠. 한두 몇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 픽업 트럭부터 해가지고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까지 그리고 PVB 같은 특수 목적 차량, 또 다양한 그런 그 차량을 갖고 있어야 가격대도 다양하게. 네. 그래야지 이제 이런 캐즘을 극복해서 대중화 시대, 메인스트림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누리지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은 전기차 시대에 오게 될 것이고 또 유럽 같은 경우가 2035년도에는 뭐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로 가는 것이고 또 이제 일부 환경청 규제를 좀 바이든 쪽에서 좀 완화할 수 있죠. 이번에 아마 얘기가 나올 건데 네네. 2032년까지 이제 신차 판매율이 67% 가는 거를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는 거 방향성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 잠깐 시간을 벌어주더라도 나중에 그거를 시간을 버는 거에 대해서 계속 안주한 게 아니라 벌어줄 만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벌어줬으면은 빨리 또 전동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 시간 벌어준다고 해서 내연기관차에 더 집중하고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고 하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잠시 임시적으로 벌어준 거지 시간을 벌 뿐이지 방향성이 바뀔 수는 없다. 그건 흐름 바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단순하게 뭐 내연기관차 집이 싸냐 비싸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지금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요게 이제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차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게 이제 유럽이라든가 북미 간에 다 이제 서로 간에 전 세계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저항이 많죠. 왜냐면 내연기관차 쪽에서도 거기서 많이 벌었던 특히 이제 독일 업체들이 그게 심한데 거기에 이해관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밴더만 해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6차 밴더까지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일자리와 많은 이해가 연관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거기도 정비 업체들까지 합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데 그런 것들 당연히 아무런 조용 없이 편안하게 넘어갈 리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준비가 잘 된 기업들은 그래도 흐름을 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진통 과정 중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요즘 지금 봐도 전기차가 그래도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그렇죠. 가격대가 부담되지 않습니까? 이제 얼리어답터 쪽에서는 그런 것도 선뜻 지불하겠지만은 좀 더 좀 깐깐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되기 때문에 좀 더 싸지면 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인프라가 좀 더 갖춰지면 사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인프라는 따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기차 충전소 부족하다고 뭐 얘기는 하지만은 많이 팔리면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에 다 깔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저는 일단은 배터리 가격이 지금보다 더 좀 떨어지고 차량도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세그먼트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뭐 전기차 대중화 시대는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액 쪽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서 예를 들면 엔캠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매수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정도 뭐 좀 보유하시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 엔캠에서 그 아마 그 IR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지금 실적 목표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올해 그러니까 내년 목표가 3조 6천억인가 뭐 그럴 거예요. 3조 6천억의 영업이 10% 정도
보고 있는 거고 2025년도 3조 6천억에 2026년도에 5조 3천억 정도 매출을 좀 가이던스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 영업이익 10%니까 올해 한 3,600억, 내년에 5,300억인데 그 3,600억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해보시고 뭐 전액 기업들을 밸류에이션 얼마 줄지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건데 거기에 이제 영업이익에서 얼마 줄 건지를 해서 시가총액 비교해서 싸다 안 싸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의할 점은 그 엔캠 같은 경우에는 그 오버액 물량이 660만 주 정도 있거든요. 네. 그 660만 주 곱하기 현재 주가 하면은 500 물량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한 32만 원 2조 2천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2조 정도 되겠네요. 오버 물량이.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에서 2조를 더 해야 돼요. 그게 실제 시가총액인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게이션에서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고 제가 뭐 싸다 비싸다 뭐 이거 얘기는 좀 뭐 규정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밸류에이션 하실 때 그 회사에서 가이드도 줬으니까 그 기준으로 뭐 영업이익 배수 적용해 보시고 그거랑 이제 오버액 물량과 현재 시가총액이랑 합쳐서 비교해 보셨을 때 여력이 있냐 없냐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캠이 사실 이쯤 하면 그만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싶으면서도 엔캠 말고 다른 거 뭐 없을까 이렇게 좀 찾고 계시긴 했거든요. 사실 그 전액 쪽은 제가 이해관계가 있고요. 현재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엔캠도 보유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10만 5천 원부터 매수가 들어가고 13만 원에서 14만 원대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익하신 분들도 계시고 30만 원대 차익하신 분도 계시고 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매수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있고 뭐 보유하시는 거는 그렇게 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액도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략은 좀 그렇고 다만 이제 솔브리 홀딩스는 없습니다. 나머지 석산이란 동학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그 저는 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제 엔캠은 그냥 다 영역에서 보유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 좀 밀리길 좀 빠지면 좀 더 뭐 그런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액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양극재 쪽, 특히나 아까 뭐 GM밸류체인 쪽 같이 봐도 좋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그리고 최근에 오늘 그래서 중국 탄산리튬 가격이 오늘 장중에 선물이 9% 올랐거든요. 마감에 8%까지 올랐고 지금 7거래 연속 상승 나왔고요. 리튬 가격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앨범알 CEO가 2030년까지 뭐 수요가 뭐 3배 증가하고 올해는 리튬 가격 빠질 일이 없다고 했었고 또 SKM 쪽에서도 리튬 가격 지금 더 올라갈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도 그렇고 시애틀도 지금 리튬 강산 좀 뭐 가동 중단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게 시애틀이 아마 그 원가가 그 톤당 12만 위안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10만 위안대니까 원가 밑으로 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가동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리튬이 지금 바닥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 알려진 내용이 그 탄산리튬 가격이 계절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탄산리튬을 많이 채굴하는 게 광산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 리튬 광산, 이제 광산 쪽이 이 겨울철에 채굴량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 광산 안이 좀 비교적 날씨가 이제 덥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채굴하기가 좀 용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채굴 난이도가 낮아지고 여름엔 더워요. 너무 더워서 채굴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겨울철에 리튬 광산에 채굴이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광산 쪽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높다 보니까 그 탄산리튬 공급량 겨울에 많아지고 근데 자동차는 보통 하반기가 성수기거든요. 그렇죠. 하반기가 성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여름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여름에 많이 만들어져요. 앞당겨서 만드니까. 네, 여름에 생산이 많이 되는데 그때 탄산리튬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겨울보다 줄어요. 이게 또 계절적인 이슈가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겨울철에는 배터리 생산이 많이 안 하는데 채굴량은 늘고 여름에는 배터리는 많이 만드는데 채굴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보통 3월 달에서 7월까지는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8월에서 10월까지는 방향성이 없어요. 들쑥날쑥해요. 될 때 올라갈 때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고 다만 11월에서 12월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에 대입하게 되면은 실제로
탄산 리튬 가격이 7월까지 굉장히 올라갔다가 7월 하반기부터 꺾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반등 줬다가 그대로 이제 연말에 10월, 11월, 12월까지 막 급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3월에서 7월 달은 상승 가능성이 높고 11월에서 12월은 하락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날은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 주가도 그랬어요. 8, 9, 10까지는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10월 중순부터 떨어졌죠. 네네. 시장 부러진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도는 지금 리튬 가격이 최소한 상반기 아니 7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올해 2024년도는 탄산리튬 가격이 완만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네요. 다만 이제 염호 리튬에서 채굴하는 건 또 다릅니다. 거기는 이제 염호 그 리튬 이제 염호 호수잖아요. 호수에 채굴해가지고 이걸 화학약품 해가지고 이제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북반구에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비가 안 오고 건조하고 이런 데서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헨티나라든가 칠레 뭐 이런 데서 잘 되는 게 그런 데서 이제 되는 거죠. 네네. 염호라는 게 이제 옛날에 바다였다가 지진 때문에 올라와서 그게 산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호 호수가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랑 좀 달라요. 약간 다른데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중국의 전기 시장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탄산 리튬 중국의 영향이 있죠, 당연히. 근데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게 이런 계절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그게 연결돼서 리튬 가격 수산의 리튬까지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양극재 기업들의 그 평가 손익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판가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전반적으로 특히 소재 업체들한테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지금 리튬 가격 반등이 좀 빠른 거 쓰고 있습니다. 반등 시작이. 그리고 보면 그런 판가 회복도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올해 이제 상저하고 보는데 하반기나 돼야지 회복할 거라 보는데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양극재 수출 판매도 1월, 2월 달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회복도 휴가 좀 빨리 회복하고 있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제 양극재 리튬 가격 올라가니까 요즘 리튬 가격 올라간다니까 리튬주도 막 급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또 네, 리튬주도 좀 작은 애들 뭐 좀 없습니다.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 이런 것도 막 급등하던데 강원에너지가 4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두 개 기업은 제가 없어요. 그 이제 다른 이제 큰 기업들은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금양이라든가 뭐 에코프로, 포스콜딩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이 리튬주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양재 기업들도 LNF 빼곤 다 있으니까 좀 그것도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LNF만 없습니다. LNF는 그 이유가 지금 올라가는 거라도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좀 부각을 되고 엔솔이 원통형 배터리 만들면은 거기에 양극재 또 LNF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 얘기 나오면 LNF도 수요가 되니까 그거 때문이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LNF의 현금 흐름이 가장 안 좋아요. 그 2차적인 소재 종목들 중에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난 기업이 딱 두 개밖에 없는데 그게 포스콜딩스라고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요? 예, 현금 흐름이 SDI가 한 플러스 1% 정도, 그리고 포스콜딩스가 8% 정도라서 지금 아마 주주환원 정책 이번에 기업 밸류에 관련해서 네네. 그거를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포스코밖에 없어요. 포스콜딩스밖에 없어요. 자사주 10.5% 정도 있고 하니까 3월 21일에 주주총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장인하 회장이 잠정 이제 선임이 되면 이후에 뭐 주주환원 정책 발표할지 않겠냐는 시장 기대감은 있습니다. 아마 근데 그 전까지 자꾸 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맨이라고 불리시니까 이제 혹시라도 뭐 2차 전지 소재에 대해 투자를 전면 보류한다, 재검토한다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포스코 ENC 직원분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지금 우리가 다 투자 다 했는데 뭐 어떻게 그걸 되돌리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 퓨첸 대표가 지금 계획에 대한 변동이 없고 우리 2030년까지 100만 톤 캐파 계획 변화 없고 매출이 43조 그리고 영업이익 3조 4천억 목표 변화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보류라든가 재검토 이런 건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본업이 철강이 있기 때문에 철강 사업에 대한 그 캐시카우지 않습니까? 그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뭐 연구라든가 이런 강화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포스코가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차전지 사업에 대해서 노하우가 좀 적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극재라든가 뭐 리튬 사업이라든가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 똑같이 자금력은 더 좋지만은 만들면서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이제 램프업이 늦어지는 뭐 그런 거는 분명히 있지만은 회사에 대한 투자 방향성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체크한 바로는 그러면은 사실 가장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 오르기 전까지는 워낙 고점 대비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닥 잡힌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장에 좀 기대감들은 많았지만 실질적인 반등은 안 나와서 많은 분들이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리튬 가격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여름에는 또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생각보다 좀 빠른 리튬 가격 반등으로 인한 좀 소재주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리튬뿐만 아니라 최근에 니켈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그 2월 중순만 해도 톤당 그 1,500 얼마죠? 이게 15,950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2월 23일에 17,180 지금 23일자 보니까 더 올랐더라고요. 지금 그 니켈 생산 3위가 러시아인데 여기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켈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이렇게 니켈 생산이 많이 되는데 최근 쿼터 승인이 굉장히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니켈 가격의 하락의 주범이 인도네시아였거든요. 거기서 과잉 생산되고 약간 불법 채굴되고 막 이래서 근데 그걸 지금 쿼터 생산을 지금 좀 작업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최근에 니켈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중요한 거는 세계 니켈 최대 생산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 생산국 1위와 2위가 지금 지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리 가격도 스물스물 또 올라가요. 네, 양극재 쪽에서 NCMA라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까지 중요한 광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요 광물들의 가격들이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소재 업체들한테는 지금 여러 가지 특히 양극재 기업들한테는 원료단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판가 올라가는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말에 이제 좀 바닥을 찍고 이제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그냥 너무 지지분하게 슬슬 올라가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좀 약간 급등을 하고 있어요. 좀 다소 좀. 그래서 그러니까 그 탄산리튬 가격이 지난주만 해도 선물이 10만 위안 밑에 있었거든요. 네. 지금 오늘 11만 위안 뚫고선 그랬으니까 7거래 연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올라왔어요. 오늘 하루에만 9% 올라오고 그래서 대략 이제 QATL이 지금 지난 전에 이거 탄산유 가격이 30만 위안일 때 이때 20만 위안으로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 어쨌든 CATL이 추구하는 가격은 20만 위안 정도로 보면은 탄산유 가격이 20만 위안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상황이 좀 많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가격은 특히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은 계절성 요인이 있다. 예. 그래서 보통 여름철에 봄과 여름철에는 올라가고 겨울철에는 떨어지는 성향이 있다. 이게 이제 그 생산에 왜 겨울철에 많이 생산되는 데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광물 가격이 예상보다 반등이 좀 빠르다. 기대했던 것보다 되게 좀 올해 한 2분기 이후에나 좀 반등하지 않을까 좀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어쨌든 전기차 수요 회복에 대한 중요하지만은 일단 그 광물 가격의 하락에 의해서 양극재 판가 하락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직격탄을 맞았던 이런 기업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커지는 그런 이슈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장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일단은 2차 전지가 지금까지 그래도 약간의 좀 지지부진함, 변동성이 있었던 게 크게 제가 보면 좀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하나는 뭐 리튬 가격의 부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 이슈, 뭐 트럼프에 대한 대선 리스크,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리튬 가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혹시 이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랑 바이든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다 트럼프가 우세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 여론조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게 이제 다 등록 유권자 조사예요.
이제 그 여론조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등록 유권자 조사와 그리고 적극 투표증 유권자 등록 조사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등록 유권자입니다. 등록 유권자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운전면허만 있어도 다 등록 유권자인데 사실 그게 잘 안 맞아요. 실제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뭐지 보궐선거 같은 거 이렇게 있다 보면은 민주당이 압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유가 이제 여론조사는 분명히 앞섰는데 민주당이 이긴 이유가 그 등록 유권자가 생각보다 좀 안 맞는데 그럼 정확하려고 하면 그 적극 투표증 유권자 조사를 하게 되면 그건 좀 맞습니다. 굉장히 잘 맞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론조사를 완전하게 믿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굉장히 다 앞서가는 걸로 유리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IRA법을 폐지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네네. 그게 정책 자료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 정책 자료에 거기에 들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에 성공할 경우에 IRA법 폐지하고서 뭐 우리나라 보증 주기로 한 거다 취소한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시장에서는 이게 공화당 우세 지역에 더 배터리 공장이라든가 합작 공장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초당적으로 지지를 한 법안이고 또 이제 이게 이제 뭐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10% 넘은 구간에서는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IRA법 폐지는 어렵다라고 다 봐요. 다만 이제 어떤 연비 규제라든가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돼서 전보다는 IRA법 폐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보다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 반응을 좀 덜하는 편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반드시 모든 여론조사 뒤지는 건 아닙니다. 그 특정 여론조사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기는 건 나와요. 그 키닉픽 때가 지난 이제 15일에서 19일까지 이제 전국에 이제 1,421명 등록 유권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49대 45로 4포인트 앞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로버트 케네디 후보까지 넣은 다자 대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38%로 1% 정도, 37% 트럼프를 이제 앞선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매달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번번이 다 바이든이 이기는 거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 이유가 조사가 여기는 무선 전화만 해요. 다른 조사들은 유선 전화를 섞거든요. 네네. 여기는 무선 전화만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인은 50% 이상이 유선 전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선 조사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평일 오후부터 5시 그리고 주말에 추가 조사의 시간을 딱 정해서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4번 이상 다시 전화해서 일가 시간 이후에 반복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조사 방법이 아무래도 다른 조사보다 민주당 성향 지지 사람이 젊은 층이라든가 유생 인종이 더 많이 포함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일단 분석이 있는데 또 특이한 거는 일단 바이든 대통령에 불리할 만한 그 건강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인 그 윤리 의식에 대한 문항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에 그 윤리 의식이라든가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을 넣게 되면 트럼프가 약한 걸로 나와요. 대체로. 그리고 또 고령이라든가 나이 건강의 얘기에 넣으면 또 바이든한테 또 불리하게 지금 조사가 좀 된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퀴니피 때에는 미국인들 중 절반가량이 유선 전화가 없어서 무선 전화로만 조사를 하고 있고 여론 조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다양한 문항을 놓고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론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질 수 있다. 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등록 유권자 조사는 아직은 그걸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아직은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본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거보다도 이제 실제 본선 가서 본선에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증권가에서 거의 이제 그 증권사 리포트들 매주 나온 거 보면은 번번이 이제 그 트럼프 당선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됐다. 당선 리스크에 대한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제가 이제 바이든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그걸 판단할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리스크 때문에 2차전 비중 줄여라는 얘기를 막 그 코멘트가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지 않은 결과도 있다. 또 하나가 미국 대선 예언가라 불리는 그 에릭 릭트먼 아메리칸대 역사학과 석좌 교수가 있거든요. 이분이 역대 대선 결과를 다 맞췄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 맞췄어요. 10차례 대선 결과 다 맞췄어. 또 그 1984년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선을 예측한 다음부터 10차례 것들 다 맞췄는데 딱 한 번이 그 엘고 때 부시라 엘고 때 그때만 딱 틀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시라든가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트럼프까지 다 맞췄어요,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바이든까지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조사는 모델이 있어요. 13가지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또 7개인가를 앞서 있고 트럼프 8개인가 앞서 있고 트럼프가 3개 정도 앞서 있는 걸로 나와서 그래서 이분은 바이든이 이길 거라라고 이제 일단 예언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트럼프한테만 유리한 조사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은 이거를 뭐 트럼프가 당연히 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와 재정 리스크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이제 선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돈 잔치예요. 쩐의 전쟁이에요. 쩐의 전쟁, 돈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선거 자금을 누가 잘 모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바이든 캠프 같이 역대 최대 선거 자금을 지금 모금한 반면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의 그 선대위 같은 경우가 대략 1억 3천만 달러, 1,700억 정도로 다른 선거 자금을 특히 지금 비축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 여론조사에 워낙 밀려다 보니까 나름의 민주주의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선거 힐탄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자금을 앞으로 이제 TV라든가 디지털 선거 자금 쪽에 많이 투입해서 유권자들한테 다가가겠다는 그 방침이고 1월 달에만 해도 4천만 달러를 지금 모금했습니다. 대략 560억. 그리고 이제 그 작년 말 기준으로서 정치 후원자가 47만 3천 명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29만 명, 그러니까 2019년도 당시에 29만 명이었거든요. 거의 2배가량 증가를 했다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월달 후원금이 이제 88만 달러, 117억 정도 모금했고, 그 바이든 대통령의 모금액이 20%에 불과하다. 요거랑 지금 트럼프 캠프가 1월 말 기준으로 3천만 달러 지금 은행 그 잔고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대비해서 3,300만 달러에서 오히려 감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요게 정치 후원자가 51만 6천 명을 후원했거든요. 네. 이게 작년, 그러니까 4년 전 2019년 말에 74만 명에서 22만 4천 명 줄었습니다. 30% 줄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트럼프 기부자들한테 정치적 필요가 나타났다는 것들이 이게 이제 민형사상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라는 게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법률 비용으로만 5,120달러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게다가 요게 이제 정치인들이 그 여행이라든가 정치 비용 지원하는 그 리더스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세이브 아메리카에서 조달한 건데 이게 사실 본선에서 쓸 자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법률 자원 비용이 고갈된다 그러면은 공화당 뭐 전국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전환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자꾸 여기서 쓰게 되면 본선 캠페인에 쓸 자금이 줄어드니까 이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트럼프 그룹 사기 대출 혐의로 해서 그 3억 5,500만 달러 벌금 맞았거든요. 이게 이제 4,700억인데 다른 것까지 합치면 거의 6천억 정도 된다 그러나요? 그거를 좀 밀어달라고 오늘 그 항소를 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그 아까 이제 벌금 4,700억 맞은 거랑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에 그 짐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해서 8,330만 달러 그 벌금 맞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하려면은 두 사건 항소하겠다는데 공탁금을 걸어야 돼요. 그걸 이제 판결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요걸 밀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트럼프 사업체가 흔들릴 수 있고 압류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발생을 한 거고 대부분 자산이 이제 부동산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 돈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현금이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확실치 않다는 지금 평가가 있어서 지금 이게 요 사건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지금 특히 재정 리스크가 지금 발생했다. 이대로 가면 7월달 가면 돈 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머니 서바이벌에서 이 법률 비용이 일단 계속 눈덩이 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법률 비용이 6천억대 벌금만 요거를 지금 현금 유동성이 좀 빠진 상황이고 요거를 이제 4억 5,400만 달러니까 다 해서 벌금만 해도 또 그리고 이제 이자가 계속 불어나요. 하루에 거의 1억
정도 수준으로 11만 달러씩 막 불어나니까 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그래서 되게 심각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아직은 이제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경선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헤일리 쪽으로 좀 갔던 자금들이 다시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직은 속단할 수 없지만은 굉장히 그 법률 비용 때문에 지금 소가리를 쏟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의 50% 이상이 이제 이런 혐의를 받았을 때 실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들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법률 리스크,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사법 리스크는 혐의를 이제 유죄를 받았을 때 지지자들이 이탈하는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비용 그 돈이 부족하게 되는 이 재정 리스크 이 두 가지에 직면을 했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트럼프가 무조건 된다 이렇게 속단하기보다는 이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고려했을 때는 중립적인 정도 관점에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바이든이 될 거라고 강조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중립을 지켜야 된다. 중립적에서 투자 관점에서는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모른다. 그리고 반드시 트럼프가 유리한 건 아니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트럼프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아래법 폐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히 나와주셔서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낱낱이 또 인사이트 정말 소중한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 일단 너무 감사하고 혹시 저희 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이거는 유튜브 방송 한번 나오려면은 제가 일주일 준비하거든요. 여기 이제 1시간짜리 준비하려고 다른 열심히 자료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 고객들이 되게 많고 전국에도 제가 제일 많다고 봐야 되는데 공부를 다 되게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고 웬만한 유튜브 방송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자료도 강의도 막 다 들으시고 강연에서 다 찾아가서 보시고 그런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엄청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일단은 본인이 공부한 만큼 그 생각 나름의 그 투자가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스스로 책임질 줄 아신다는 겁니다. 이제 단순하게 방송을 보시고 그 누가 이렇게 좋다고 얘기해서 거기서 샀는데 올라갔을 때는 어차피 자기 수익이잖아요. 떨어졌을 때 손실이 나면 누구 탓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보면 결국에는 못 버티고 손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공부가 안 되면은 주식이 하락했을 때 못 버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일단은 본인이 이제 일단 공부가 먼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투자는 그 다음이다.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 산업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누구 말만 듣고 해서 샀을 때 그걸 뭐 올라가면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그리고 떨어졌을 때 버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올라가더라도 금방 팔아요.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염두했을 때는 일단은 대부분 지금 나름의 성공 투자 하시는 분들 보면은 공부량이 상당하시더라 라는 게 좀 그 고객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만약에 이거를 지금에서라도 뭐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뭐 바로 뭐 개설해서 그 계좌 개설 매수를 하시기보다도 조금 좀 산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들을 충분히 납득하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투자량이 맞기 때문에 나름의 좀 공부를 먼저 선행했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2차 전지 공부가 지금 잘 안 되어 있어요. 네. 근데 2차 전지를 너무 사고 싶어요. 네. 그분들은 뭐부터 봐야 될까요? 2차 전지 쪽을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뭐 많지는 않은데 그분들까지 강의 좀 들어보시고 책도 좀 있으니까 책도 좀 기본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제 아까 금리 인하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북미 시장에서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지 자료들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살지에 대한 고민을 자꾸 뭐 살지 뭐 사면 돼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런 여러 가지 오류 영상도 그렇고 다른 영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납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책도 많이 있어요 요즘은요. 그것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나름 포인트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있는 그대로 가서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뭐 바로 매수하기보다도 그걸 정리하셔가지고 좀 본인 스스로 좀 찾아보시고 눈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은 우리가 수업 듣면은 이렇게 강의 듣잖아요. 필기 했는데 그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복습해보고 그리고 또 나름 자료도 찾아보고 저 사람이 말한 게
사실인지 찐인지 거짓인지 아닌지 좀 아닌지. 본인이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 듣고 다 좋은데 그거에 대한 확인 작업은 본인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럼 아 이거 뭐야 이건 약간 사기꾼 같잖아 아니면 진짜거나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말한 게 다 100% 맞지는 않아요. 저도 많이 틀리고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히 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영상에 대한 진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좀 여러 가지 많이 공부하셨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창환 부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도 열공하시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함께 응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